촉법 소년과 흉악범들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상의 국가기관 교권보호국을 다룬 작품 참교육도 주목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이 사건을 검색하면 이런 영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가짜입니다. 판사의 발언과 법정 장면 모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3살 소년에게 내려진 50년, 그리고 또 다른 50년, 총 100년형은 실제였습니다. 13살 소년은 어떻게 100년형을 선고받게 된 걸까요? 오늘의 기록은 니콜러스 제임스 게드로이치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미국 인디애나주 오스굿 13살 니콜러스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남자친구 그리고 3명의 어린아이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살 배기 이복 여동생 데저레이 맥카트니, 또 다른 1살 배기 이복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 남자친구의 아들인 생후 9개월 네이선 리얼 리치였습니다. 그날 니콜러스는 새 아이를 씻기고 로션을 바른 뒤 잠옷을 입히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집에서 첫 번째 죽음이 발생합니다. 데저레이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구급대가 심장 박동을 되돌렸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데저레이는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던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니콜러스는 경찰에게 목욕을 시키다 잠시 자리를 비웠고 돌아와 보니 데저레이가 욕조에 의식을 잃은 채 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검에서는 익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될 만한 장기 손상이나 질병도 없었습니다. 질식과 일치하는 소견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저레이의 죽음은 우선 원인 미상으로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약 80일 뒤 2017년 7월 20일 같은 집에서 또 한 명의 아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생후 11개월 된 네이선 리얼 리치였어요. 네이선 리얼은 어머니 남자친구의 아들이자 니콜러스와 한 집에서 동생처럼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그날 니콜러스는 네이선 리얼을 재우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쓰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뒤 그는 아이를 안고 나와 어머니에게 이상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네이선 리얼은 숨을 쉬지 않았고 맥박도 없었습니다. 소생술이 이어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니콜러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이선 리얼을 침대에 눕힌 뒤 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이가 보채는 소리가 멈춰 확인해보니 아이의 몸이 차가웠고 피부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면담자는 니콜러스에게 물었습니다. 데저레이가 숨진 뒤 집에서 달라진 게 있었느냐고. 니콜러스의 대답은 짧았어요. 빨래가 줄었어요. 그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부검에서도 죽음을 설명할 질병이나 장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식과 일치하는 소견은 있었지만 네이선 리얼의 사인 역시 처음에는 원인 미상으로 남았습니다. 두 아이의 죽음은 모두 원인 미상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숨진 뒤 아동보호기관은 집에 남아있던 아이들의 안전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니콜러스는 임상심리학자와 면담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데저레이와 네이선 리얼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니콜러스는 아이들이 이 세상에 갇혀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그들을 자유롭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사고로 숨졌다는 기존 설명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이었어요. 심리학자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니콜러스의 발언을 전달받은 수사기관은 그의 과거 행동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에게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니콜러스가 친척 집에 있던 새끼 고양이들을 해쳤다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를 심하게 짓눌렀고 두 마리의 머리에서는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아이의 석연치 않은 죽음, 아이들을 풀어줬다는 발언, 여기에 동물을 해친 행동까지 확인되면서 니콜러스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형사 2명이 니콜러스가 머물던 친척집을 찾았습니다. 형사들이 두 아이의 죽음을 묻자
니콜러스는 자신이 신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지옥과 불의 사슬에서 풀어줬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네이선 리얼의 머리에는 담요를 덮었고 데저레이의 머리에는 수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이가 숨질 때까지 그 상태로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였다는 기존 설명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니콜러스가 말한 이유는 그때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을 지옥에서 풀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했고 어떤 때는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두 아이가 똑같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니콜러스가 말한 동기는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달라질 때에도 두 아이의 숨을 막았다는 진술은 반복됐습니다. 니콜러스가 설명한 방법은 기존 부검에서 확인된 질식 소견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그의 진술과 부검 결과를 다시 대조했어요. 데저레이에게는 수건을, 네이선 리얼에게는 담요를 사용해 입과 코를 막았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원인 미상으로 남았던 두 아이의 사이는 입과 코가 막혀 발생한 질식사로 변경됐습니다. 두 건의 의문사는 이제 두 건의 살인사건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뒤에도 사건은 곧바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2018년 1월 니콜러스는 아동보호 사건의 결정에 따라 정신의료시설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검찰은 니콜러스에게 성인이었다면 두 건의 살인에 해당하는 소년비행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을 성인법원으로 넘겨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성인법원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니콜러스가 재판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지, 변호인과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방어에 참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능력이 인정된다면 그를 소년법원에 남길지 성인법원으로 보낼지도 판단해야 했습니다. 13살의 범행을 저지른 소년을 어느 사법제도에서 다룰 것인가, 두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법원과 변호인 측은 여러 전문가를 통해 니콜러스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어요. 니콜러스가 재판 절차를 이해하고 변호인과 협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심리를 열어 각 평가의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재판 능력 여부만을 다룬 심리도 나흘 동안 이어졌어요. 결국 소년법원은 니콜러스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에 따라 지능지수는 72에서 84로 엇갈렸지만 법률 개념을 확인하는 평가에서는 비교적 높은 결과가 나왔어요. 구금시설에서는 큰 도움 없이 9학년 수준의 학업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되는 평가도 있었지만 법원은 2명의 법원 지정 심리학자가 내놓은 의견과 니콜러스의 학업 수행 등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다룰 것인가였어요. 인디애나주 법에 따르면 12살 이상의 나이가 살인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성인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법정 추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니콜러스 측은 소년 법원에 남는 것이 본인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더 적절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년사법제도의 보호와 감독이 21살에 끝나는 반면 니콜러스에게는 더 장기적인 치료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소년법원은 관할권을 포기했습니다. 니콜러스는 이제 성인 피고인으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법원은 모두를 놀라게 할 형을 선고합니다. 2021년 8월 니콜러스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니콜러스가 여러 차례 직접 밝힌 진술과 질식으로 수정된 부검 결과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어요. 또한 두 아이가 81일의 간격을 두고 비슷한 방식으로 숨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두 건의 살인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2월 첫 번째 살인에 50년, 두 번째 살인에도 50년. 법원은 두 형을 동시에 복역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복역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국 니콜러스에게 내려진 형은 총 100년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였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또한 두 아이의 숨을 막는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어요. 형으로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2명이었다는 사실도 형을 무겁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반면 13살이라는 어린아이와 정신건강 문제 등은 감경 사유로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보다 범행의 중대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니콜러스는 재판 능력 인정과 성인 법원 송치, 그리고 100년형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과 총 100년의 형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후 니콜러스는 인디애나주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023년 6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장과 한 명의 대법관은 13살에 저지른 범죄로 내려진 100년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다며 이 형이 헌법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판결은 바뀌지 않았지만 100년형을 둘러싼 논쟁까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보호와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의 실수로 볼 수 있는 범죄와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까지 오직 같은 나이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보호와 책임을 나누는 경계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카디 아카이브 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